사람에게 잘못된 위축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 책명의 의미가 반드시 내 모든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에서 왜라는 의미보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라고 질문한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보다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하는 약간 더 완화한, 더 부드러운 질문을 이렇게 포함한 그런 의문사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초보 상담자들의 축 어록에 보면은 왜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왜라는 단어를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안 된다는 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 다만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지만 억지로 사용하지 아니라 노력하다가 질문이 어색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려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하거나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태도에 무관심하거나 내담자에 대한 사실을 얻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사실을 말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질문이. 그럴 때는 왜라는 의문사를 사용해도 무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이 약이 된다는 말씀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상담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그 사람의 내면을 캐내야 되는데 상담자를 무시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상담 이면적인 다른 어떤 그 질문의 형태로 대답 형태로 자꾸 피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라는 질문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의 환기를 아니면 상담의 방향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도 사용할 수 있다. 그때는 무방하다라고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반사적 질문입니다. 반사적 질문이 뭘까요? 자, 여러분 대충 질문이 될 거예요. 짐작은. 반사적 질문은 다른 용어로 재진술이라고도 한다. 다시 한번 말하게 한다. 다시 한번 진술하기 반사적이기 때문에. 자,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이미 진술된 이야기를 듣고 그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그것을 확인하고 또 명료화하기 위해서 요약 반복하여 묻는 것이므로 재진술이라고 하며 또는 중복 질문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좋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급하게 시간이 있어서 택시를 잠깐 짧은 거에 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여기서 신대방 3거리 근데 신대방 3거리 출근하고 이어서 신대방을 하고 비슷해요. 거리도 가깝고 비슷해가지고 거기 택시기사한테 말하면은 잘못 운동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와중에 그 기사님 얘기했는데 바로 묻자마자 바로 반사적 질문이 와요. 그 반사적 질문이죠. 신대방 한거리에 대한 그거에 다시 확인하는 작업과 또 어떤 분은 보문사를 가자고 했는데 우리 이제 지금 보문사 옛날 학교에 여기 있었죠. 보문사. 그 보문사를 말하는 자기는 보문사라고 해요. 보문사. 강남에 있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빨리 물어보고 반사적인 질문을 해야 그 해를 되게 찾지. 보문사 하는데 보문사 갔다가는 큰 방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반사적인 질문은 굉장히 위험해요. 확인하거나 재확인하거나 잘못된 걸 잡아줄 질문이기 때문에 이 반사적 질문은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사동도 3개 있다고 3개? 그렇습니까? 강남 신사동, 그런가요? 은평구 신사동이 있다고 내가 처음 봤어요. 그 얘기하면서. 그거 확인하고 한대요. 그 사람들이 이거 보면 실수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대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유용함이 있다고 봅니다. 자, 반사적으로 바로 재확인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진술할 때. 자, 반사적 질문은, 반면 반사적 질문은 내담자의 말을 어느 정도 충분히 듣고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의 이 수준에 대하여 의심과 오해를 갖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생각을 쓰는 문제가 되겠죠? 안돼 또 물어봐.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겠죠? 자, 통상 반사적 질문은 3가지 면의 유익을 주는데 그중에 첫째, 혼동되는 내용을 명료화시켜준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죠? 혼동 아니면 착각 같은 부분을 명료하게 결정해준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여러 가지로 언급된 내용을 하나로 묶어준다. 하게 대답이 있었고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로 다시 한번 물어가지고 함축된 질문을 답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대목을 요약해 줌으로써 서로 상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효과와 장점이 있다. 이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끝마다 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틀에 박힌 반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방금 앞서드린 말씀이죠. 자, 자칫 잘못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를 어린이 친구하나 좋은 친구하나 하는 분이 있겠죠. 자꾸 모르면 같은 것을 아는 내용대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기가 아는 내용 있죠. 아는 것을 질문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많은 게 생각해 보면 일반 사람은 굉장히 자기 아는 것을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질문하는 걸 가르쳐주고 생각하거든요. 자존심 문제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아는 것을 질문하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만약 이런 질문도 자꾸 자주 하게 되면 혹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또 다른 용어로는 부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연 질문을 하듯이 보충을 자꾸 여러 가지 질문을 제시하듯이 부연 질문이라고도 하는데 내담자의 답변을 상담자가 반복, 부연,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긴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담자는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드러낼 때 직설적으로 자기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고민거리나 아니면 문제를 맡을 때는 타인에게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큰 고민거리가 있는 내담자가 저는 고민거리가 많아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이라는 게 바로 고민거리를 털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질문할 수 있는 문제가 부연적인 질문에서 그 사람의 내심 아니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해와 어떤 지지를 받은 후에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오자마자 나의 문제점보다는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습니까? 어떤 2차적인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을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애매한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빨리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숨도 못 잤다는데 유능한 상담자는 우리가 고민이 있구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잠 못 잤나 하는데 그 사람이 낮에 낮잠을 잤나? 아니면 낮에 다른 본질적인 문제 벗어나는 것을 상담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칫 상담자가 내담자의 직설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서 추측하고 바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내담자의 의미하는 소뜻과 맞지 않아서 상담이 겉돌았다는 것입니다. 저 한눈도 못 잤답니다. 낮에 많이 불편을 보내요. 이러면 그럼 이게 하고자 아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다른 의미를 하는구나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 얘기가 나왔네 봅시다. 이를테면은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상담자는 그 진을 알아보기 전에 잠이 안 올 때는 따끈한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말한다든가 낮잠 주무시지 말고 낮에 많이 운동을 하세요 라든가 또 잠이 안 올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그걸로 나오면 상담이 어려진다. 맞는 말인데 이 지금 내담자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거리가 있어서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 문제를 서로 상담하고 왔다. 그 문제 때문에 잘 못 잤다는 말인데 낮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는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따라서 부연 질문이란 자신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의미라는 것이고요. 내담자의 진술을 상담자가 이해한 말로 바꾸어 다시 물어보아야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연 질문을 해가지고 그 전달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부연 질문을 통해서 그 핵심을 끄집어낼 수 있다. 명확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자가 부연을 해줌으로써 내담자가 하고 있는 바를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상담자의 노력을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는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주면 되겠죠. 내담자의 생각을 구체화, 명료화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자, 이렇게 내담자가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상담자는 그럼 무슨 고민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질문이 나가야 올바른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담자가 네, 정말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말도 못하기 힘든 문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속내를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상담자는 이해한 것처럼 표현한다든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호한 불분명한 말들과 불명확한입니다. 불명확한 확실하지 않은 그런 발언들도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통해서 바로 반사적 질문을 통해서 바로 부족했던 부분, 질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질문하고 또 내담자의 진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은 바로 이제 부연 설명, 반사적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거의 끝나간 것. 자, 양자택일 질문. 자, 질문인데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죠. 양자택일로. 자, 어떤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 양자택일의 질문의 형태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양자택일 질문입니다. 자, 이 양자택일 질문은 폐쇄적 질문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질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먼저 치우친 질문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내담자에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대답을 하도록 요구하면 어떤 내용에 대하여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내담자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양자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은 만약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예,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조금 의아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가 이처럼 내담자의 생각을 양극적으로 택하도록 하고 제의한다면 힘든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얼버무려 버리죠.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서 대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도 양자택일 질문에 익숙해지면은 자신의 얘기를 드러내지 않고 상담자의 질문에 간략하게만 답변하는 그런 형태로 변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역시 폐쇄적 질문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질문 기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마치 흑백 논리 또 극단론 이거 별로 좋지 않은 단어죠. 극단적인 표현을 쓰죠. 흑백 논리 안 좋죠. 이거냐 저거냐 너무 편을 갈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론 극단론을 쳐다보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를 주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보다는 답변을 바로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자기를 좀 부드러운 어떤 모습으로서 상당한 모습을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너무 자기를 위축되게 만들어볼 수 있는 분이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구격 속으로 내담자를 속박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의 테두리에 너무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질문이 상당히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우리가 지금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많죠. 자, 상담의 질문, 즉 상담자가 질문하죠. 우리 내담자도 바로적으로 질문할 수 있겠지만 주로 질문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질문은 내담자를 더욱 충분히 탐색,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담자가 드러내지 않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득이한 것이며 매우 중요한 활동을 알아봤습니다. 자, 질문도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상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진술 가운데 상담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나 분명치 않은 표현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함으로써 상담 관계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어떤 대화라든가 대답이 현실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질문으로서 그를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담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상담자는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므로 질문은 상담 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요 상담의 핵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질문은 상담 관계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질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자,
또한 질문을 잘못함으로써 질문을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 잘못된 질문, 부정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전체 상담 과정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항상 질문에 유의해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어떤 내용의 질문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오조로 구사하는가에 따라 질문의 성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담자는 준비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항상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은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상담 기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해야 되는데 질문 하나의 기법이 온 상담의 어떤 그 방법에 대한 걸 다 총괄하는 거 아닙니다. 상담 기법 중에 하나라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요소에서 필요할 때 질문을 이렇게 도출해내므로써 상담에 이렇게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자, 지금 우리가 질문 기법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경청 기법이 있었죠. 자주 들은 말씀인데 공감 기법, 그리고 은유 기법, 이야기 기법, 격려 기법, 유머 기법, 질문 기법까지 합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질문 기법이 남아있어요. 자, 이와 같은 질문 기법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상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아마 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 기법에서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면서 장차 여러분이 사명할 때 여러분의 뭐랄까요, 나쁜 인물을 주어진 사람을 감당할 때 상담이라는 그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상담, 신앙 상담도 해야 되죠. 아니면 치유 상담도 해야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라는 사생활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 모두 상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업 진행을 빨리 해서 여러분은 2학기 때 이렇게 마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고 수업하는 부분을 계속 공부만 2시간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기법을 또 회해 나가보도록 합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다음에는 이게 진단 기법입니다. 상담에 있어서 진단이 필요한데 진단 기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세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진학교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공부를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부족하고 약하고 많은 또 실수를 통해서 또 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죄를 우리가 배우고 습득해야 할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참고 담아서 우리가 삶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우리 배운 모든 하나하나를 절대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학교 사랑해 주시고 우리 신학생들 특히 사랑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앞뒤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고 원해 봅니다. 항상 우리 신학생에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좋은 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